최재 감사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에 대해 감사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유감입니다. 전 정부 흠집내기에 골몰하는 여당, 기관의 독립성을 내팽개친 감사원의 모습이 참담합니다. 2018년 당시 청와대 소통수석으로 인도 측과 협의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사님은 인도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디왈리 축제와 허황우 기념공원 기공식에 참석했으며 타지마할도 방문했습니다. 공식 초청과 공무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정상 배우자의 외교 활동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 부실해졌던 정상 외교를 복원하며 외교 다변화와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축을 위한 신남방, 신북방 정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취임 직후 모디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속히 인도를 방문해달라는 초청을 전해왔고 2018년에 인도를 국빈 방문했을 때는 이례적으로 3박 4일 동안 모디 총리가 우리 대통령이 전 일정에 동행하며 11차례나 정상회동이 이루어졌습니다. 한 인도 정상은 형제와도 같은 사이로 평가할 만큼 양국 정상은 깊은 우정을 나눴습니다. 인도가 문재인 대통령을 디왈리 행사에 초청했지만 방문이 어렵게 되자 김정숙 여사님 참석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전 정부 외교 정책을 위한 배우자의 공무 수행을 폄하하는 여당의 자신 없음이 안타깝습니다. 서해 공무원 사건을 비롯한 북풍몰이,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시도와 감사원법 위반 수사, 이 정부 국정 운영은 전 정부에 대한 탓하기와 흠집내기뿐입니까? 정권은 유한하고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지나갑니다. 국민이 보고 계십니다. 여당과 감사원은 더 이상 도를 넘지 마십시오. 10월 12일 김정숙 여사님의 인도 방문 감사, 여당과 감사원은 선을 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윤영찬 의원의 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면입니다. 네, 벌써 이제 10월도 네, 2주가 됐고 지금 국정감사 시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로서 아마 끝났을 것 같은데 지난주부터 네. 시작해서 뭐 그 나도는 찌라시에 의하면은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검찰이 대대적인 이재명 기소가 있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살짝 기대가 됩니다, 저는. 안 그래도 뭐 지금 수사 인원을 계속 보강하고 있고 네. 예, 오늘은 보니까는 그 쌍방울 관련이던가 그렇죠. 국세청 네, 네. 국세청 요원이 3명인가 추가로 투입했다고 예. 그러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금의 흐름에서 이제 쌍방울이가 성남 FC일 겁니다, 아마. 성남 FC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성남 기업에서 성남 FC로 들어간 돈만 검찰이 봤는데 이제 국세청이 거기 그 윤곽 PC의 해설에 따르면은 거기에 이제 국세청 요원이 3명이 추가로 투입된다는 거는 성남 FC에서 돈이 어떻게 빠져나가서 흘러갔는가 그걸 추적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그렇게 해설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뭐 그것도 그렇고 지금 또 오늘 이화영이 이제 구속 기소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구속 조사받은 거고 이제 조사받은 그 상태에서 이제 바로 구속 기소로 넘어가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뭐 1심, 2심 판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2개월인가 한번 그렇게 구속 기소해서 잡아놓을 수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또 이제 뭐 판단 같은 걸 해서 풀어주거나 계속 잡아두거나 그렇게 해서 구속 기소만으로는 최장 1년 6개월까지가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길게 되는군요. 네, 그러니까 죄질에 따라서 다른가 봐요. 그리고 저 뭐 오늘 저기 장지원 아들 걔 누구야 노엘 하여튼 예, 네. 장모 네, 장모 노엘 네. AKA 노엘 걔 저기 음주운전 작년 9월달에 음주운전 걔 재범으로 또 들어갔는데 그때 작년 9월달에 얘가 경찰을 막 머리로 들이받고 지랄을 폈거든. 그랬죠. 그래서 구속이 돼가지고 그 상태로 이제 구속 기소돼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이제 1심형이 확정이 됐어요. 3심까지 가가지고. 근데 구속 기소된 상태로 1년을 사는 거예요, 그냥. 재판 그래서 받으면서 이미 형을 다 살았다고 네, 형은 다 나왔죠. 살아서 그렇죠. 더 이상 빵 갈 일은 없는데 이제 걔 이제 전과 1범이 이제 빡세게 꼬이는 거지. 1년 실형받은. 그래서 뭐 또 음주운전을 하면 이제 가중처벌 받는 거죠. 계속 그렇겠죠. 예. 걔도 이제 그 정도면 마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기왕 그 갱스터 래퍼로 살 거면은 그랜드 슬램을 해야지. 안 그래도 요새 그 펜타닐 관련해 가지고 힙합 씬에 펜타닐이 많이 유통되고 있다고 그거는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거는 꽤 한 몇 년 됐어요.
그게 시사 추적 어디 탐사 보도 프로그램이었는지 모르겠는데 KBS였나? 안 그래도 힙합씬에서 펜타닐로 이제 망가진 그 래퍼 인터뷰 하는 것도 있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거든요. 방송에서 나온 게. 네네. 그게 심각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번 주도 의외로 근데 그 국감에서 좀 짜잘한 것들이 터져서 그렇지 그 이재명 수사에 관해서는 좀 그렇게 큰 건덕지가 안 보이는 것 같다가 또 이것도 또 주말 되니까 몰아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좀 그분은 뭐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 주식 팔아서 속상해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한몫 땡기려고 샀다가 재미도 못 보고 뭐 속술이겠지. 15% 자기 말로는 그렇다고 하죠. 3,450만 원 정도 되는데. 예. 네, 뭐 그런가 보죠. 뭐. 오리야 즐거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재산 줄면은 뭐. 아니 앞으로 선거 그 비용 토해내야 될 사람이 고작 3천만 원 가지고 그건 당비로 떼오잖아. 그것도 당비로 떼우나? 민주당의 대선 후보라고. 그렇구나. 그 선거비 토해내야 되면 당 망해요. 그냥 그 순간. 뭐 대출을 받겠죠. 대출을 받든 뭘 대출 하든. 받으면 당사 팔고 해야지 뭐. 거기에 제 돈이 조금 들어간다는 게 좀 씁쓸하네요. 저는 당비를 끊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내고. 그러시군요. 네. 그 1,000원씩 깨작깨작 나가는데 빼버릴까. 지난달은 뭐 때문에 내가 그랬더라 방송에서 얘기했지 싶은데 뭐 아무튼 그날 도저히 못 참겠는 그런 어떤 작태가 보여가지고 뭐 여기 나와가지고 그 당비를 끊자 그러고 당비를 확 끊어버렸어. 네. 저희는 당비를 끊지만은 꾸준히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죠. 저는 당비를 끊었지만 이렇게 한번 남겨보자. 네, 바로 그분들입니다. 팟빵을 통해서 그린그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후원 계좌를 통해서 트친 S님, 제시케 알바님, 달탄양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트친 S님이요. 네. 갑자기 문득 생각이 든 건데 네. 그 영어의 복수 표현이 아닐까. 트친슬. 네, 트친들. 그럴 수도 있겠다. 갑자기 문득. 네. 저는 그 앞 글자가 S인 분이 누구신가 계속 그동안에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네. 트친들일 수도 있겠군요. 네, 뜬금없이 오늘 네. 담배를 피우다가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를 도와주시는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개정로 221 사시장 복개로 입구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골뱅이 WELL_COMPUTER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에서 웰컴퓨터 골뱅이 AIRSEE 숫자 12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컴퓨터 조립 수리 전문점이고요. 원하시는 사양에 맞는 최적의 견적을 내드리고 조립 세팅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해드립니다. AS 및 원격 지원, 업그레이드도 가능하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이 네이버에 말이죠. 웰컴퓨터를 검색을 해보면 네. 웰컴퓨터를 통해서 컴퓨터를 구입하신 분들의 블로그 후기 같은 것도 찾을 수가 있어요. 그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네. 그런 것 좀 자랑 좀 하시지 그거 그냥. 네이버도 그렇고 그 부산 지역 분들은 당근마켓에도 검색하면 이게 뜹니다. 당근. 웰컴퓨터. 네. 네네. 그 당근마켓에 이제 그 광고를 올리셨기 때문에 거기도 보면 이제 웰컴퓨터 후기들이 많이 나와 있고 별점도 잘 붙어 있다고 합니다. 네네. 당근 네. 잘 이용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짓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청란, 청개육, 친환경 우렁이쌀,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 옥수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많은 후원이 아니지. 많은 성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쌀도 나오겠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11월 되면은 그 예고해 주신 대로 그 생들기름 네. 저온 압착 볶지 않고. 네네 맞습니다. 네. 그게 나오지 않을까.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것도 좀 이번 주에 첫 번째 다룰 내용도 이것도 뭐 그렇게 많이들 이렇게 관심 가지시는 분야는 아닌데 좀 그 반응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이것도 좀 너무 정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한번 짚어볼까 해서 저희가 이제 가져와봤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실 시작은 여름부터 됐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예고를 했는데 말이죠. 네네. 이 법인세를 이제 깎겠다, 내려주겠다. 이제 특히나 이제 전체적으로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 아마 문재인 정부 때 그 연 매출 3천억인가 네. 그래서 새로운 구간을 신설을 해가지고 음. 네 그래서 굉장히 매출이 많이 나오는 기업들에 있어서 그 법인세를 네. 25%인가 예, 네. 걷는다고 걷게 됐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제 국정감사까지 이어지고 오게 된 건데요. 네. 이제 국정감사에서 이제 여야 공방이 있었습니다. 네. 마침 이 세정일보라는 곳에서 네. 그 각 의원들의 워딩을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민주당부터 소개를 해드리면 일단 이수진 의원이 네. 이게 영국의 감세 발표는 네. 파운드와 폭락을 불러일으켰다. 네. 여기 난리 났었죠, 영국 아주. 네. 막 진짜 파운드가 음. 엄청 순간적으로 떨어졌다가 결국은 이제 신임 총리가 그 감세 발언을 철회하면서 네. 다시 조금 회복이 됐어요. 그 감세 그 발언을 하고 나서 감세를 한동안 유지를 했었나요? 그러면 파운드 아니요. 시작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확하게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의 법인세를 올리는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내용이었는데 거기 이제 법인세에 관련된 거는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고소득자 소득세를 감면해주겠다. 그러니까 발표만 했는데 파운드가 폭락했다는 거는 결국 그 국채가 이제 국채 값이 떨어졌다는 소리 아니에요? 둘 다 떨어졌습니다. 예, 국채 가격 떨어지고 파운드와 떨어지고 동시에 한마디로 아니 근데 난리가 났던 그 거죠. 발표하면서 파운드를 그 시점에 더 찍어내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찍어내지 않는데 반응이 이제 그러니까 미리 그 뭐지? 외환 시장이라 그러죠. 예. 외환 시장에서 갑자기 파운드가 쏟아진 거죠. 이 예. 파운드 다 사람들이 버려버린 거지. 가지고 있으면 좆된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된 거구나. 예, 파운드화가 이거 똥값 되겠다. 해서 미리 지금 버리자. 빨리 하루라도 빨리 버려야 된다. 털어버렸구만. 다. 그렇죠. 그런 분위기니까 네. 갑자기 이제 쭉 떨어지는 거죠. 음. 이제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서 법인세를 내리면 안 된다. 네, 이런 네. 얘기를 한 거고요. 네. 홍성국 의원은 네.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포함한 우리나라 법인세 실효세율은 18% 정도다. 네. 그러니까는 뭐 지금 명목상 그 세율은 이제 25% 정도지만 18%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내릴 필요 없다. 부담이 기업들한테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홍영표 의원은 감세 효과 이제 이번에 이제 정부 발표대로 감세를 하면 네. 대기업은 10% 줄어들고 네. 중소 중견 기업은 12% 떨어진다고 이렇게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대기업은 매출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한 개 기업당 400억 원이 이제 줄어드는 효과를 얻고 네. 중소기업은 한 개 기업당 이게 평균이겠죠? 260만 원 정도밖에 안 깎아진다. 근데 이거는 홍영표 의원이 좀 이것도 좀 꼬름하게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럼 애초에 그러니까 대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어느 정도 규모고 중소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도 말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예 그런 엄밀한 좀 그렇죠. 비교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요 깎이는 숫자만 가지고 딱 비교를 해버리면은 이렇게 요 숫자만 눈에 들어오면 차이가 큰 것처럼 보이니까. 대기업이야 뭐 원체 법인세를 많이 낼 테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1%가 떨어져도 뭐 막 그렇죠. 몇십억 아니면은 뭐 한 100억 원 단위 떨어질 수도 있는데 중소기업은 또 그리고 기업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매출의 편차도 엄청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렇게 쉽게 그냥 평균을 내면 안 되고 매출 구간 이제 그런 걸로 이제 평균을 내서 뭐 보여줘야 좀 더 비교가 잘 될 것 같은데. 요거 이제 좋게 말하면 정치적인 스킬이 들어간 발언이고 나쁘게 말하면 꼬롬하다. 네. 뭐 아쉽지만 홍영표 의원 그렇게 네. 발언을 하셨고요. 네. 그리고 김태년 의원은 투자를 하면 이제 회사가 투자를 하면은 이제 세액공제도 받고 그다음에 그 남은 돈을 법인세로 내기 때문에 네. 별로 부담이 안 된다. 네. 그리고 OECD 통계에서도 명목세율과 실효세율 각종 부담금을 다 합쳐도
우리나라 법인세가 별로 높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김주영 의원은 과세 표준 3천억 초과 법인에 대해 25%에서 22%로 인하하는 거는 결국은 부자 감세고 법인세 감세로 인해서 세수가 감소해서 그게 한 해에 13조씩 발생한다. 네. 네, 그러니까 세수 이거 줄어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네. 이제 국민의힘 반박입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법인세를 깎아주면은 거기로 생긴 이제 이익을 회사가 주식 투자자들과 네. 나눠 갖는다. 네. 그래서 뭐그 얘기는 뭐 이제 그러면서 뭐 낙수 효과가 좀 생기지 않겠냐 이런 뜻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조혜진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낙수 효과 논쟁 자체가 소모적이다. 네. 그래서 설계에 따라서는 중소 중견 기업이 더 이득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설계를 좀 잘 해보자 네. 이런 뜻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이 좀 말을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국민의힘 유성걸 의원은 네. 그러니까 OECD 국가들은 대체로 이제 법인세 구간을 단일세 아니면은 두 구간 정도 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네. 한국은 지금 현재 4단계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누진적인 성격이 강하죠. 그래서 법인세율을 낮춘다고 반드시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실증적인 분석이 필요하고 정부 차원에서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정부 차원에서 정리를 일단 해가지고 딱 보여줘야지. 네네네. 이거- 그러니까 뭐 경제학자들도 말들이 많아요. 대체로 낙수 효과가 크지 않다 이런 쪽으로 좀 네. 그런 의견들이 많기는 하지만 네네. 뭐 어쨌든 일부 그 법인세를 낮추면은 그게 이제 투자가 늘어나고 뭐 고용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네. 말하는 사람들도 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설득을 하려면은 이 근거가 뭔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갈 건지를 정리를 해가지고 들이대야 되는 게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의원들의 그 논쟁에 대해서 이번 국정감사에 참석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발언을 했는데요. 네네. 추경호 경제부총리 발언을 보면은 OECD 국가들에서 지속적으로 법인세 인하는 추세에 있다. 네. 그래서 투자 확대 및 경제 활성화 때문이고 네. 대부분 국가들은 단일 세율이기 때문에 한국이 좀 누진적인 법인세 체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법인세를 줄이면은 이제 그것이 뭐 제품이나 가격이나 서비스 등에서 소비자에게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고 뭐 임금이 상승할 여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법인세 인하 효과는 또 주주의 근로소득에 더해지니까 그러니까 네. 그 배당금을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제 그 근로소득이 올라가는 거니까 소득세로 그만큼 좀 걷어올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법인세 부담이 줄어들면은 뭐 투자 및 일자리 경제 성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미국과 일본도 법인세율을 낮추고 있고 국가 보조금도 주면서 외국 기업을 끌어들이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이제 트리클 다운, 그러니까 낙수 효과 이야기도 좀 한 거고. 네, 말하자면. 그렇죠. 뭐 그다음에 뭐 해외 사례들과 이제 비교를 좀 해놨는데. 네네. 그래서 해외 사례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한겨레에서 먼저 좀 나섰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과연 이제 한국의 그 법인세율의 누진성이 타국에 비해서 높냐? 이건 사실이더라고요. 네. 일단 대부분이 단일 세율인 국가들이 많고 2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기업을 똑같이 이제 세율을 적용을 하는데 그 규모가 좀 작은 기업들은 약간의 혜택을 준다. 그러니까 좀 더 낮은 법인세를 적용을 시킨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두 구간. 네네. 네. 우리나라는 이제 대기업에 최근에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좀 세게 하나 더 신설을 했으니까요. 사실 뭐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그렇게 할만 했잖아요. 경기 계속 부양되고 있었고 뭐 수출 쭉쭉쭉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뭐 할만하니까 했었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OECD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 이것도 뭐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뒤에 와서 조금 더 정확한 수치를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OECD 국가들을 이제 OECD 그 홈페이지에 가면은 네. 이제 찾을 수가 있어요. 그 OECD에서 통계 정리한 거를 따로 사이트 도메인을 하나
뽑아서 보여주고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명목세율 말고 실효 어떻게 계산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이제 실효세율을 비교를 해놓은 게 네,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마침 2017년부터 네. 2020년까지 최근 4년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2020년은 또 코로나가 있으니까는 그렇죠. 거기까지 끼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 네. 2019년까지 코로나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네. 실효세율을 비교를 해보면은 네. OECD 그 통계 나온 국가가 한 30개, 30몇 국가가 되거든요. 네. 거기서 보면은 이제 1% 이상 줄어들거나 1% 이상 올라간 나라들, 네. 예, 뭐 근데 0.몇 프로 이런 거는 그냥 아예 뺐습니다. 그냥 빼고 1% 이상 실효세율이 감소한 나라는 뭐 벨기에, 콜롬비아, 프랑스, 그리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등등 해가지고 한 10개국 정도 되고 네. 1% 이상 법인세가 올라간 나라는 칠레, 대한민국, 포르투갈, 터키 네. 이렇게 4개국이 있습니다. 네. 기타는 거의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고 근데 한국은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딱 그 세금 구간을 신설하면서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22.8%에서 25.9%로 실효세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그렇게 올렸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차에. 네네. 그러니까 대기업이 확실히 돈을 잘 버는 거야. 돈을 잘 보니까. 네. 대기업 그 몇 개가 내는지 모르겠지만 걔네들만 딱 내니까는 실효세율이 확 올라가잖아요. 네. 이 실효세율이라는 게 모든 기업들이 내는 세금을 모든 기업들의 매출로 나누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한 거죠. 바로 3%가 확 올라가니까. 그러네요. 예, 우리나라 대기업이 영향력이 크긴 큰 거예요. 아, 이 영국이랑 비교한 표를 잠깐 보니까 이건 확실히 이래가지고 그 진짜로 영국은 실효세율이 낮네요. 맞습니다. 네. 이러니까 그 여기서 더 낮춘다고 그러면 파운드화가 그렇죠. 폭락을 하지. 네. 아 이거 영국은 이따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표를 보다 보니까 네네. 보여가지고. 일부러 넣어놨습니다. 네. 그다음에 OECD 평균을 보면은 OECD 전체 평균은 한 0.5% 정도 네. 예, 감소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중에서 G20에 해당되는 국가들 평균을 보면은 네. 27.5%에서 25.8%로 1.7% 정도 네. 감소를 했고 네. 그다음에 G7 정도 되면 이제 그래도 좀 사는 네. 국가들이죠. 네네. G7의 경우에는 28%에서 24.8%로 네, 3.2% 감소합니다. 요거 보면 또 이제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22.8에서 2018년에 지금 25.9로 확 올렸잖아요. 네네. 요 의도가 이해가 되네요. G7 평균이랑 비슷하잖아. 2017년에는 G7 평균보다 한참 좀 낮았는데 네네. 6%좀 낮았는데 2018년에는 거의 G7 평균이랑 비슷하게 가잖아요. 좀 근처까지 갔죠. 네, 그러니까 네. 우리 실제로 G7에 필적하는 나라가 되기도 했고 문재인 정부 중반에 보면은 그렇죠. G7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게 됐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봐도 그 정도 수준이 되니까 세율을 G7 평균이랑 맞추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이 표를 보니까. 하지만 뭐 조금 더 높았다. 그렇죠. 이제 네, 조금 더 높았다. 그리고 또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어요. 28%에서 2018년에 25%로 G7 평균이 줄어들잖아요. 네네. 여기서 영향이 가장 컸던 나라가 두 국가가 있습니다. 네. 미국하고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 원체 좀 법인세율 자체가 네. 굉장히 셌는데 네. 뭐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네. 과감하게 한 10% 가깝게 내리나? 오. 네. 네. 프랑스도 그 정도 내리고 네. 미국도 이 당시에는 아마 그 트럼프가 네. 확 깎아줬구나. 35%에서 22%로 엄청 내렸죠. 네. 그래서 아마 그 두 개의 나라의 영향이 가장 컸을 겁니다. G7의 다른 나라들 네네. 중에서도. 네. 어쨌든 이제 평균으로만 비교하면은 좀 트렌드가 네. 역행한 느낌이 있다. 그러네요. 네, 이렇게 줄이는 추세였는데 우리는 계속 이제 그동안 유지하는 거에 가까운 추세였으니까 한번 올린 다음에. 네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거는 바로 이 3천억 이상의 구간 네. 딱 올렸던 거를 다시 원래대로 22%로 낮추자. 네. 되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트렌드가 사실인 거는 파악을 했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겨레에서 팩트 체크를 한다고 기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다시 이제 바이든 되고 나서 올렸다. 네.
올릴 것이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제목으로 기사를 냈어요. 법인세 인하가 대세 기재부 말 틀렸다. 바이든 340조 증세의 비밀은 이라고 해가지고 8월 11일 날 네. 보도를 했는데 이때가 이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하죠. 네. 그게 이제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인 것 같아요. 네네. 여기서 이제 조항을 보면은 제조업을 제외한 기업은 재무제표상 이익에 대해서 최소 15%를 내야 한다는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세율을 조정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증세를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 340조 되나 봐요. 네네. 그래서 추경호 부총리의 말은 틀렸다. 얘네 증세했다. 사실상 증세를 했다. 네. 세율을 올리지 않고. 근데 여기서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일단 제조업이 제외됐다는 거. 이게 중요한데 이 타겟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최소 15%는 무조건 내야 된다는 타겟이 있어요. 네. 이 타겟 기업들이 어떤 기업들이냐면은 아마존, 구글 뭐 이런 IT 쪽. 네, 빅테크 기업이라고 네, 요새 네. 이제 이로 붙여지는 네. 그런 기업들입니다. 네. 얘네들이 실효세율이 정말 낮아요. 한 9% 수준? 그러니까는 22%로 하는데도 그거보다 훨씬 적게 내는 거죠. 뭐 이래저래 뭐 공제받고 그런 것들이 있나 보죠. 공제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업들은 다 그 다국적 기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저기 흩어놨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좀 줄이려고 세금을 네, 미국에 최대한 안 내고 요새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그게 그 재무부 장관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할 정도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OECD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하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 그 340조를 내지만 이거는 올렸다고 하지만 이거는 제조업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네. 이거를 우리나라에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대기업 큰 대기업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라던가 그렇죠. 뭐 삼성바이오도 요새 많이 올라갔다고 네, 하고 네. 그다음에 뭐 현대자동차, 네. 뭐 현대중공업 이런 회사들이 사실상 다 제조업이란 말이죠. 그렇죠. 예, 얘네들은 원래 세금 많이 냅니다. 원래 많이 내죠. 네, 원래 많이 내고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제 IRA를 법안을 통해서 증세를 했다고 하지만 사실상의 증세를 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뺑기 쓰던 애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빅테크라는 게 상대적으로 제조업보다 고용을 덜 하잖아요. 고용 그렇죠. 창출이 덜 되는 분야기도 하니까 더 얄밉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뭐 저기 2차 산업 위주고. 그렇죠. 제조업이죠. 네.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뭐 있다고 하면은 뭐 네이버, 다음 카카오, 뭐 NC 소프트 같은 게임 회사들, 뭐 게임 회사들 뭐 그 정도죠. 큰 회사들 좀 있을 거니까 네. 그 정도겠죠. 그래도 뭐 이 회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뭐 삼성이나 현대랑 비할 바는 아직은 그렇죠. 네, 아닐 거고. 네. 그래서 한겨레가 이제 멋지게 뭐 팩트 체크 한다고 해가지고 제목도 세게 박았지만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네. 아주 잘 맞는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수진 의원이 영국 얘기를 했는데 네. 이 하여튼 영국에 아주 큰 그 소동을 겪었어요. 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이 신임 총리가 법인세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소득세를 인하해버리겠다. 네. 이런 해가지고 감세 정책을 패키지를 딱 발표를 했는데 이러니까 이제 파운드화랑 국채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시 주워 삼켰어요. 이렇게. 그래서 안 할지도 몰라. 네. 다시 논의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근데 얘네가 이제 감세를 하면은 한 연간 450억 파운드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그 감세를 하면은 이거랑 뭐 한 해 액수가 뭐 비슷하다고 하던가. 네. 이수진 의원 말로는 그렇다고 합니다. 네. 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안 그래도 환율 올라 있는데 네. 원화 또 떨어진다. 네. 경제 망치려 그러냐?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약간 스포일러를 하셨지만 네. 이 영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정말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낮고 2020년엔 더 낮춰놨어요. 네. 그러니까 2017년에 17.6%였는데 2019년에 17%, 2020년에는 16.8%로 줄였단 말이죠. 영국
저실효세율을 가지고 그게 유지가 되나? 다른 항목으로 걷는 세금이 그만큼 많아서 그런가? 그것까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얘네는 뭐 여기서 더 깎는다고 이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예 인하를 시킨다고 하면은 그리고 뭔가 올려야 될 만한 사정이 있을 거예요.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은 바로 영국의 그 정부 부채 비율입니다. 네. 영국 그 GDP 대비 국가 부채가 네. 영국 86.9%예요. 네. 이게 2019년 기준인가 18년 기준인가. 네, 네. 하여튼 지금 86.9%고 한국은 아직 50%가 안 됩니다. 음. 한 47% 정도. 홍남기 부총리가 틀어먹어 가지고 아, 그렇죠. 방어를 정말 잘 놓은 거죠. 이게. 열심히 막았죠. 네. 그러니까 얘네는 까딱 이런 규모로 감세를 하면은 네.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저기서 더 올라갈 수도 있죠. 87%에서 네. 90 넘겨서 막 미국처럼 한 100%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채권 시장이 매우 싫어하겠죠. 그렇죠. 네. 국채 시장이 이제 이거 국채 이거 떼이겠다. 그렇죠. 재수 없으면. 안 떼더라도 이제 저기 뭐 자기 산값에 이제 그 본전도 못 챙기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지. 이 정도면. 그렇죠. 근데 난 이수진 의원 웃기는 게 네네. 이수진 의원 친해 이재명계잖아요. 이수진 의원. 네, 그렇죠. 그러면은 최백은의 주장을 받아야지 왜 환율 떨어진다는 얘기를 해? 어? 환율은 중요하지 않아요. 돈 존나 찍어내도 돼. 이수진 의원은 왜 그래 대체? 당신은 그 저기 최백은 씨를 안 믿, 최백은 교수를 못 믿어?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 안 되죠. 좀 초질관 해야지. 국채 발행하라 그래야지. 막 국채도 발행할 필요 없어. 그냥 하나를 존나 찍어내면 돼. 근데 그거는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국채 발행을 하면 안 돼요. 국채 발행을 해서 네. 기본소득으로 나눠줘야 돼. 아니 뭐 법인세도 깎아주고 네, 그것까지 다 완성이 돼야 법인세 돼. 깎아주면서 돈 왕창 찍어내가지고 기본소득으로 다 풀면 되잖아. 뭘 걱정을 해 그렇게 돈 많이 풀린다고. 아니 이제 세수 줄인다고 세수 줄고. 응. 아니 최백은 말 들으면 세수도 필요 없잖아요. 돈 찍어내면 되잖아. 찍어내면 되죠. 예. 찍어내도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손해 먹고 되잖아. 뭐지 경제 성장률 늘어나는 만큼 찍어내도 된다 그랬어요. 예, 예. 그게 이제 MMT 이론인데, 뭐 또 우리 교수님은 나 MMT 몰라. 그리고 MMT를 초월했잖아요. 주장이 보면은 초월했죠. MMT도 어느 정도 찍어내라는 거지 무한정 찍어내라는 소리는 안 했거든. 그래서 이렇게 뭐 디테일을 좀 따져 보면은 네. 이게 근거가 이제 일단 민주당 쪽에 조금 그리고 또 진보 언론 쪽의 주장이 약간 좀 디테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 그리고 논쟁 자체가 좀 너무 뻔하다. 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낙수 효과를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되는가. 뭐 낙수 효과는 대체로 이제 크지 않다가 요새는 좀 더 네. 네. 뭐 일반적인 그렇다고 또 아예 또 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줄여주는 거에 비해서 뭐 투자가 늘어나거나 하는 게 좀 미흡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포인트 줄였을 때 얼마나 늘어나냐? 뭐 한 0. 몇 프로 뭐 이 정도라서 이렇게 아주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은 거의 사실상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 낙수 효과가 이렇게 딱 인풋 아웃풋이 그렇게 뭐 딱딱 비등하게 나오면은 이렇게 뭐 부의 편중화가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국회를 보면은 게다가 이제 언론들도 좀 그렇습니다. 네. 그 법인세를 어떤 올리냐 내리냐 이 방향만 갖고 좀 네. 싸우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뭐 내려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 번 딱 잡아놓고 무조건 쭉 그대로 고정시켜놓고 가자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물론 이제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세율이 너무 자주 변하는 것은 좋지 않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떤 세계 경기의 흐름이나 그런 것들에 따라서 필요하면은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민주당에서는 법인세 인상은 선이고 인하는 악인 것처럼 돼 있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네. 완전히 반대죠. 네, 무조건 그렇게 네. 거의 뭐 신념처럼 굳어 있죠, 거의. 네네. 그러면서 이제 근거들도 사실 경제학자들도 다 자신들이 그 연구하는 스타일 아니면 연구하는 자신들의 방향 때문에 그 각각의 이제 입맛에 맞는 근거들이 다 있어요. 네. 국민의힘
맞는 근거들도 있고 그렇죠. 민주당에 맞는 근거도 그렇죠. 있고. 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실증적인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연 한국에서는 여태까지 뭐 법인세를 뭐 인상했다, 인하했다 하면은 그때 한국의 그 기업 투자가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네. 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살펴보면은 네. 그래도 뭔가 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그래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하려는 거는 그 대기업들의 법인세를 25%에서 22%로 다시 돌려주겠다. 네. 이건데 네. 사실 그거를 하지 말라고 민주당이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좀 어땠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혹시 그런 법인세를 낮춰줘야 될 상황이 있냐 없냐라던가 지금 뭐 중소기업들 자금 상황이 어떠한가라던가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금리가 이제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러니까 그렇죠. 자금 조달하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뭐 만약에 중소기업에서 법인세 조금이라도 깎아주면은 그래도 좀 숨통이 트일 거란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오히려 좀 생각해 보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렇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네. 뭐 무작정 대기업 까서 왜 대기업만 까주냐 그런 식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대기업만 까주냐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러면 중소기업도 까줘라. 뭐 그렇죠, 그렇죠. 형편 좀 봐가면서 많이 까줘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네. 있는 거죠, 충분히. 아니면은 뭐 세액공제를 뭐 해주는 거를 뭐 같이 논의를 해본다던가 네. 그런 게 이제 좀 더 발전적인 걸 텐데 그냥 늘 봤던 이것도 이제 오래 봤죠. 이명박이 처음에 그 이명박 정부 때 크게 감세를 하면서부터 이 낙수 효과라는 말도 생기고 네. 막 이런 논쟁이 한 10년 넘게 네. 이어져오고 있는데 네. 이게 아직도 안 변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죠. 문제가 있죠. 네. 좀 이제 지겹다. 음, 옛날 뭐 서부 영화 보는 느낌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우리 그 청취자분들께서도 너무 그냥 그쪽으로만 쫓아가시지는 마시고 한번 이런 내용들을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떤 게 좀 더 실리적인가 네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네.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좀 기업들이 힘들어졌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생산자 물가지수라는 것도 보니까 계속 전년 대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물건 만드는 것도 생산하는 것도 이제 제법 힘들거든요. 그렇죠. 기업에서. 계속 이제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이제 악순환만 더해가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가격은 올라가고 소비 심리는 떨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뭐 특별법 같은 거로 그러니까 한시적인 법인세이나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방법을 뭐 써보는 건 어떤지 뭐 하여튼 그렇죠. 뭔가 하여튼 생산적인 논의를 하면 좋을 텐데 뭐 정신 없죠. 뭐 저는 이수진 의원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당신 이재명을 지지하시면은 좀 일관성을 가지시라. 차라리 막 그래 대기업 법인세 깎아주는데 그러면 저 기본소득 한 100만 원씩 풉시다 막 그러고 소비라도 진작되게 막 그렇게라도 얘기를 하든지 차라리. 그렇죠, 그렇죠. 이재명 지지한다면서 어떻게 환율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그것도 이제 조심해야 되거든. 지금 환율이 지금 막 1,500을 넘네 마네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그걸 겁내면 안 되지. 이재명 지지하는 저기 최백운의 주장을 따르는 그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면 그걸 겁내면 안 되죠. 아직 뭐 저희보다 최백운 교수님에 대한 공부가 모자란가 보죠. 그러면 안 되지. 네, 그래서 법인세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줄이도록 하죠. 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국정감사 기간 동안 또 터졌던 네. 핫한 내용. 이거 정작 핫했죠, 이거. 국정감사는 원래 이제 뭐 국힘당이 윤석열 정부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뭐 어떻게 까내 그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오히려 야당 의원이 공격을 받고 있어. 국정감사를 하는데 이게 또 그냥 야당 의원입니까? 대표님 아니십니까? 야당 대표님. 당대표가 야당 국정감사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는 이렇게 튀어나올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어이가 없어가지고. 네? 이 국회의원 재산 공개가 됐는데 그중 이 이재명 대표가 보유한 주식에서 한국조선해양 1,670주, 네. 현대중공업 690주 해가지고 총 매입가가 2억 3,125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요게 이제 9월 27일 날 공개되는 이제 국회의원 재산 내역인데, 요게 이제 공개가 됐고 터지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공식 해명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문제가 뭐냐면은 그 한국조선해양이랑
현대중공업이 이제 그 말하자면 방산주인데 이거를 이제 이재명이 상임위가 지금 국방이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이해 충돌에 걸리죠.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렇죠. 이거 뭐냐고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공식 해명을 낸 게 해당 주식은 그 6월 1일 보궐선거 출마를 결정하기 전 보유했던 것으로 국방위 활동과 무관하다.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고자 지난 8월 30일에 국회 등에 백지 신탁 심사를 청구했다. 그다음에 통상 2개월의 심사 기간이 필요하고 아직 결과를 통보하기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명을 했어요 일단. 자 이제 요 보면 이제 백지 신탁 그러는데 8월 30일 날이 어떤 날이냐면은 요 날이 이제 국회에서 민주당이 그 질병청장 청문회하면서 신나게 두드려 팼어요 이날. 이분도 그 무슨 예, 백경란 치료제 그러니까 만드는 회사인가? 바이오주 예, 이제 바이오주. 그 보유하고 있어가지고 질병청장이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이해 충돌에 직접적인 당사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연락이 신나게 두드려 패는 그날인데 그거 두드려 팬 거 보고 이재명이 찔려가지고 백신탁 한 거 같은 모양새가 돼버렸어요 날짜가 공교롭게도. 뭐 그리고 보면은 또 뭐 지난 대선 때는 요 주식이 없었단 말입니다 신고할 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이제 대선일이 이제 3월 9일부터 그 다음에 이제 보궐선거가 6월 1일 치러졌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주식을 매입했다는 소리인데 그렇죠, 그것도 그렇죠. 이제 6월 1일도 아니고 뭐 실제로는 후보 등록 기간이 보궐선거 후보 등록 기간이 5월 중순쯤이었으니까 3월 9일에서 5월 중순 사이에 그 2달 사이에 그 중간에 어느 날에 이제 구입을 했다는 소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기사에서 알려진 바로는 네. 이제 그것도 아주 정확한 건 아닌데 그 민주당 어느 관계자에서 전해 들은 내용을 기사화한 건데 네.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에 구입한 것 같다고. 네네. 그러니까 이 출마 선언한 5월 8일 이전에 구입한 거 이게 맞는 거죠. 이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립니다. 네네. 뭐 그렇다 치고 뭐 일단 불필요한 오해 그러는데 이게 좀 웃기죠. 뭐 불필요한 오해가 아니라 이건 그냥 바로 지적을 해야 되는 내용이지. 이건 무조건 이해 충돌입니다. 그러니까요. 뭔 불필요한 오해야.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안철수가 국회의원이 됐지 않습니까? 그쵸. 처음 국회의원 됐을 때 네. 그 상임위 배정 가지고 네. 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 야 안철수 너 그때 안철수가 갖고 있는 무슨 주식 안내 주식인지 뭔지 몰라도 너 그거 가지고 그래서 상임위로 엄청 그 골라서 갔어요. 백지 신탁 안 해도 이해 충돌이 안 생기는 상임위로 가려고. 그 얼마나 큰 문제였는데 그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해충돌을 이거는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라는 말은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뭐 또 보면 이제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방송들을 왜 샀냐고 이제 기자가 물어보니까 이재명이 한다는 소리가 오해가 생길까봐 팔았다. 무려 15%나 손해를 봤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가 막 뭐 희생을 했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또. 진짜 팔았어야지. 당선되자마자 팔았어야 돼. 왜 샀냐는 질문을 했는데 그렇죠. 거기엔 답을 안 하고 그 오해가 생길까봐 팔았다네요. 오해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거는 지금 오해가 아니고. 그리고 보면은 요 민주당 해명문도 보면은 좀 꼬름한 게 그러니까 보궐선거 출마하기 전에 이제 보유했던 것으로 국방 활동과 무관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보면 주식에다 방점을 찍고 해명을 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요걸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주식을 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국방의 관계 문제죠. 국방의 관계 문제죠.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 사실 그 3월 9일에서 5월 8일 사이에 샀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주식 사는 게 그거 아무런 불법 사항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백지 신탁 한 상태에서 가면 돼. 그렇죠. 아니면 국방위로 배정 받자마자 백지 신탁을 하던가. 그렇죠. 근데 8월 30일 했잖아. 그러니까 존나 찔려가지고 한 것처럼. 그러니까 근데 민주당 해명문은 보면 주식에다 방점을 찍고, 그러니까 국방위 간 건 문제가 없고 주식을 산 게 문제라는 식으로 문장을 쓴 거예요. 요거는. 그러니까는 굉장히 특정 조건에만 문제가 되는 것처럼 비틀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는 국방위를 내가 배정 받고 나서 주식을 산 게 아닌 샀을 때 문제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민주당 해명대로면. 그렇죠. 이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렇죠. 그럼 안철수는 국회의원 되고 나서 대주주 됐나? 김정건 의원은 국회의원 되고 나서 대주주 됐나? 그러니까는 트위터에서 문파 분들이 그러시잖아. 아니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윤석열이랑 결혼하고 샀냐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샀는데 뭐가 문제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네.
그러니까 이건 주식에다 방점을 찍을 게 전혀 아닌데 이제 민주당 해명문은 그렇게 꼬름하게 이렇게 뭔가 좀 사람들 시각을 주식으로 돌려가지고 그러니까 애들이 참 이재명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근데 뭐 그것도 이제 일종의 정치적 스킬이라고 볼 수도 있지요. 그래도 이 스킬이 너무 꼬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우리 편이면은 뭐 스킬풀하고 막 능숙하고 막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나쁜 놈이 되면 아이 꼬름한 새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뭐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13일 날 민주당 측에서 다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방위산업 관련주로 거론되는 주식을 오늘 전량 매각했다. 어제 매각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건 이제 국회 등에 청구한 백지 신탁 심사 절차와 무관하게 상임 활동과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다. 아무튼 이재명의 그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그렇고 민주당 공식 입장도 그렇고 뭔가 되게 자기가 이제 손해를 봤지만은 기꺼이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명을 내고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미안합니다가 아니고 이 미친 새끼들이야 이거. 이번에는 그거 안 했네. 뭐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국민이 하는. 아니 그거 저기 뭐야 그 연설 때 써먹어가지고. 아 그런가? 썼으면 욕 먹지. 지금 쿨타임인가? 쿨타임이지, 그렇지. 사람들이 이제 까먹을 때쯤에 다시 해야지. 그러니까 이거 사실 선후관계 놓고 봐도 지금 주식을 뭐 파는 게 아니라 국방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순리대로 보면은. 네. 근데 계속 이제 주식만 팔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선후관계를 좀 뒤집어서 지금 이렇게 좀 호도하고 있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보입니다. 보면. 그리고 또 나는 손해 봤다. 네, 손해 봤다고. 이게 그 보도된 거는 제가 본 게 그러니까 머니투데이에서 아마 단독으로 내보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머니투데이에서 야 나 사실 손해 봤어. 이렇게 찔러줬나 봐. 뭐 징징거리고 이제 뭐 3,450만 원? 예, 그러니까 2억 3천에 15%로 계산을 하면은 네. 그 정도 되더라고요. 뭐 손은 뭐 근데 아무튼 이것 때문에 속상해서 그랬는지 지금 13일 이틀 이제 국감장에는 안 나오고 있다고 하죠. 네, 두문불출을 하고 네. 계십니다. 사람이 그러면 되나? 딱 나가서 또 그 첫 국감인데 더구나 가서 요즘 국방이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윤석열 정부 좀 계속 대북 대응 띠리아이 해가지고 계속 좀 사고라 터지고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할 말이 많은데. 네, 그리고 또 북한이 또 미사일도 열심히 쏘고 있고. 그러니까요. 이 중요한 시기에 말 국방이 감사한데 그걸 빼먹고 그러냐. 참. 당 대표 참 모양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또 중간에 또 재미난 거는 13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자들이 그 대변인한테 네. 박성중 대변인, 그 JTBC 출신이죠. 네네. 이 사람한테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아냐 좀 네. 물어봤는데 그게 이제 민주당 공보단에서 음. 그 발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임위 배정받기 전에 산 주식이라 문제 안 된다. 그렇게 한번 던져놓으니까 좀 개딸도 다 그거 받아가지고 문제 안 된다고 그러고 있고. 그래서 대변인한테 그 내용 모르니까 나는 모르는 얘기다. 대변인도 모르는 거를 그냥 공보단에서 뭐 질러버렸다고요? 공보단을 통해서 그냥 발표를 해버렸어요. 야, 뭐 당대표가 직속으로 그냥 명령 내려가지고 바로 그냥 튀어나온 얘기인가? 뭐 김현지가 뭐 명령을 내려는지 뭐 문자 이렇게 보내는지도 모르지. 아이고야. 그러니까 이게 당 질서가 이제 엉망인 거죠. 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 대변인이. 근데 이재명은 그런 건 있는데 왜 국방위를 지키려고 그럴까? 그 자리를. 참, 그것도 참 신기하긴 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는지. 일단 뭐 그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의원 시절에 국방이셨잖아요. 그거 따라한 거라는 얘기가 많긴 한데. 뭔데 애초에 이제 원래 국방위가 좀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 싶은데. 그러니까 뭐 대권 주자나 아니면 당 대표쯤 되는 사람들이 이제 다른 외부를 좀 소화하기 좋은 상임이라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뭐 군대 방문하기도 좋고. 다른 외부를 좀 소화하고 이제 그러면서 자기 시간을 좀 쓸 수 있는 그런 자리라 가지고 국방위로 이제 보통 그런 좀 유력 주자들이나 아니면은 짬되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일 좀 말린해서 일 좀 널널하게 하고 싶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간다고 그러긴 하는데 모르겠어요. 뭐 그래도 이런 식의 논란은 저 같으면은 그냥 국방위에서 상임위를 옮길 것 같아. 그러니까요. 뭐 아니 그 이재명 정도 되면은 기재회 가야지 기재위를. 그렇죠. 기재위를 가든지 뭐 기재회 가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랑 한번 맞짱을 딱 맞짱 뜨고 뜨고 야, 이 재정이 네 거야? 막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고 막 거기 가서 이제 막 모피야 막 그러고 관피야 막 그러고 그렇지. 막 싸워야지 자기가 그래야 되는데 참 그래서 이제 이 주식 문제 없다는 이 해명이 아까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그 입장 그러니까 뭐 저기 의원대기 중에 샀으니까 문제 없다 그 논리 하나랑 이제 또 하나 나온 게 이 현대중공업이랑 해양조선 주식이 언제부터 방산주였냐고 그런 식의 이제 논리들을 펼치고 있어요. 맞아. 네. 아 그거 저 댓글로 보고서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이거 이제 뭐 최초 발원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동영이 방송에서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어디서 그랬나 출처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가 찾지는 못했어요. 방송을 다 모니터링할 능력이 안 돼가지고. 네, 방송을 듣기에는 또 너무 힘들고 네. 굳이 또 그거 찾아야 되냐? 아님 말고 안 했겠지. 그래서 이 아무튼 현대중공업이랑 한국해양조선이 그래서 방산업체가 아니냐? 이거 사실 팩트 체크하는데 5분도 안 걸리거든요. 이 홈페이지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서 살펴보면 되는 거야. 근데 일단 이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현대중공업이랑 한국조선해양이 방산주인 거 알아? 그러면은 몰랐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좀 제 나름대로 생각해본 또 포인트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만약에 이재명이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 주식을 살 때 방산주인 거 모르고 샀을 수도 있어요. 왜 뭐 조선주네 그러고 뭐 샀을 수도 있어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경우는 지금 그 비씨님처럼 일반적인 인식이 그냥 조선주라고 해양조선주라고 생각하는 방산주를 산 거야. 위장하려고. 아.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전자라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해양조선주인 줄 알고 샀다 그러면은 이 국방위 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쪽에 대해서 저 무지하다는 소리지. 근데 아무튼 뭐 요 회사의 홈페이지 전에 이제 짤막하게 이제 이 현대중공업이 뭐 하는 회사냐 다들 아시지만은 네. 이게 뭐 회사는 현대중공업 그룹입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돼 있구나. 그 현대중공업으로 시작해서 지금 이제 계열사들이 많아가지고 현대중공업 그룹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그룹은 보면 조선, 뭐 중장비, 정유, 에너지 등의 분야에 여러 계열사를 두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현대중공업이 말하자면 이제 모태가 되는 기업이죠. 네네. 이게 이제 73년대 설립돼가지고 세계 최대의 조선 회사예요 지금. 조선 시장 글로벌 조선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존나게 센 회사죠. 그렇죠.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은 무슨 회사냐면 이것도 현대중공업 그룹에 속해 있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2019년 6월 3일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하려고 설립한 중간 지주 회사예요. 여기가. 지주회사구나 네. 이게. 근데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인수가 무산되고 그러면서 보면은 사실상 지금 현대중공업이랑 한국조선해양은 같은 회사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대표이사가 동일하거든. 권오갑이라고. 그렇구나. 그래서 요 회사들이 그러니까 뭐 현대중공업 혹은 한국조선해양이 방산기업인가? 현대중공업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그 사업 분야 보면 사업 분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업 분야 탭 눌러보면 그 중에 특수선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 특수선 항목 들어가 보면 첫 문장이 1975년 한국 최초의 국산 전투함인 울산함 개발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조선 자립에 선구자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특수선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함을 현대중공업에서 만들었다. 그 특수선 탭이면은 뭐 유조선도 있을 것이고 뭐 세병선도 있을 것이고 LPG선도 있고 LNG선도 있을 것이고 그래야 되는데 LNG선. 특수선 눌러보면은 그것만 주르륵 떠요. 지금 그 특수선 그 항목에 올라 있는 사진들만 쭉 보면은 세종대왕 구축함 이게 이제 이지삼입니다. 그다음에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 이름만 들어도 존나 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순신급인데 그다음에 이제 손일원급 잠수함도 있고 그리고 차기 호위함 요건 좀 이렇게 스텔스성 있는 그런 좀 개발 중인 그런 건데 그리고 저 인천급 호위함도 있고 그다음에 호세 리잘급 호위함 이건 이제 필리핀에 수출한 거. 필리핀. 그다음에 천왕봉급 상륙함 이게 이제 항공 그 경항모 수준도 큰 배예요. 상륙함이라는 건 상륙전 2대 3대 이렇게 배 안에 사람 한 3-40명 실을 수 있는 배를 또 한 서로 쫙 싣고 가는 배거든요. 그리고 막 전차나 상륙 정도 들어가 있고. 일종의 뭐 스타로 치면 드랍십? 뭐 이제 드랍십 비슷한 건가? 드랍십에는 사람 몇 명 타고 말자는 그러니까 드랍십 같은 거를 한 서너 대 집어넣고 다니는 더 큰 놈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뭐 남포급 기뢰 부설함, 한반도급 훈련함, 선봉급 해경경비 군함함, 태평양급 해경경비 군함함, 한강급 해경경비 군함함, 서양급 군수지원함, 그다음에 이게 뭐였지? 아오티로아급 군수지원함, 이게 이제 뉴질랜드에 수출한 거고. 이런 식으로 군함만 나와 있어요. 근데 얘가 방산업체가 아니야? 뭐 완전 방산업체인데 뼛속 깊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방산업체가 아니라는 소리는 어떤 소리냐면은 그 공항에서 비행기 타 보면은 우리가 타는 비행기 중에 한 60~70%는 보잉사 비행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737이나 747 아니면 이제 뭐 유럽제 에어버스 비행기를 타고 그럴 텐데 거의 보잉이죠. 네, 그래서 보잉사가 민항기 전 세계 민항기 그 회사 중에 제일 큰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맨날 보는 비행기가 737, 747이니까 보잉이 방산업체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랑 같은 소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보잉이 원래는 그렇게 방산업체가 아니었는데 97년에 맥도날드 얼러스를 인수를 했어요. 여기가 인수를 하고 나가지고 이제 그 뒤에는 지금 미국 전투기 그 제조업 탑 2에 들어가요. 록히드 마틴이랑 보잉이랑. 그 보잉에서 뭘 만드냐? 원래는 이제 맥도날드 얼러스 만들었지만 인수를 한 이후에는 이제 보잉이 만드는 거니까 보잉에서 만드는 게 F-15 이글. 예. 우리나라에도 있죠. F-15K. 공군기죠. 예, 주력기죠. 우리나라 주력기죠. 그다음에 그 탑건에서 보신 F-18. 슈퍼호넷. 그것도 보잉 겁니다. 아, 보잉 거구나.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만드는 회사가 방산업체가 아닐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개딸들이 이 한국조선해양이나 뭐 현대중공업이 방산업체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는 보잉의 민항기만 우리는 봤기 때문에 보잉이 방산업체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랑 같은 소리다. 뭐 그렇게 보시면 개딸들이 이제 언론에 대한 불신도가 너무 높아서. 네. 아니 언론에 대한 불신도가 높으면은 더더욱 이 팩트 체크를 해야지. 아니 그냥 이재명 말만 믿으면 되잖아. 나 같으면 언론이 그러면은 저 확실하게 깨기 위해서 당장 팩트체크부터 하겠다. 그리고 이건 어려운 것도 아닌데 그냥 홈페이지만 한번 들어가 보면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또 막 그 비웃는답시고 연락이 붙여가지고 그랬어요. 보면 이게 무슨 방산기업이지? 그리고 기억만 한 20개씩 달아가지고 그랬어. 나는 이런 거 되게 언론 잘 믿는데 왜냐면 이런 거 정말 틀리기 어렵잖아. 이거는 틀리면 이게 기자 잘리지 이 정도면. 그러니까. 이건 뭐 막 이렇게 찾아봐야 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홈페이지 띡 들어갔다 클릭 3번만 하면 끝나요. 클릭 3번만 하면. 그러니까. 근데 참 이런 간단한 팩트 체크도 못 하고 할 생각도 안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진짜 심각합니다. 제가 뭐 트위터에 썼지만 이런 게 진짜 반지성이지. 예, 맞아요. 그러니까 참 팩트 체크 하지만 정작 이 사람들은 팩트 체크를 잘 안 해. 뭐 그냥 저쪽 파티에서 나오는 소리면 그냥 다 들어버리고 뭐 그런가 보다 해버리고. 그냥 그 꼴 같지 않은 그 유통업자 애들이 뿌려대는 그 잘못된 지식이라던가 그런 거 논리를 그러니까요. 그냥 답습해가지고 열심히 그냥 퍼다 나르기만 하고. 뭐 물론 뭐 우리도 그런 때가 있긴 했지만은 그래서 마냥 비웃을 수만은 없겠네. 언제쯤이었더라.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가 왜 호구맨이고 비십니까? 그걸 잊지 말아야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안 돼. 그럼 거만해지는 거야. 처음부터 이랬던 것 마냥. 그래서 이 지지자들도 이 모양인데 뭐 그런 배지들은 좀 낫냐 하면은 배지들도 좀 뭐 국감하면서 계속 멍청한 소리만 해대가지고 아주 그냥 또 지겨운 이름 세 글자가 제 눈앞에 보이네요. 자, 김남국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지난주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제 10월 6일날 그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 때 이제 한 소리인데 이걸 가지고 시사타파 TV에서 엄청 띄웠어요. 그래요? 김남국 잘한다. 그래서 막 우기는 한동훈에 몰아붙이는 김남국 인사권 이해충돌 문제로서 2분 한 40초짜리 클립이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그 김남국이 좀 이 시사타파는 약간 좀 이렇게 서먹서먹해졌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김남국은 거리를 두고 있는데 시사타파는 아직까지 가까워지고 싶은가 봐. 뭐 이렇게 좀 러브콜 하나군요. 예. 이제 요게 이제 개요를 보면은 이제 윤석열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이제 아시다시피 법무부로부터 이제 2개월 직무정지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직무정지에 대한 가처분 소송이랑 무효 소송을 냈어요. 윤석열이 법무부를 상대로. 그래서 윤석열 예. 대 법무부의 이제 어떤 그런 소송절이 진행이 됐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작년 10월에 이제 징계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어요. 그리고 맞아요. 그리고 윤석열은 바로 항소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번 국감장에서 그 김남국이 짚은 게 뭐냐면은 그 2심 재판을 이제 1심을 승소를 했고 법무부 변호사들을 교체를 했어요. 법무부에서 1심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변호사를 교체를 했는데 이게 이제 뭐 윤석열이 승소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법무부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부가 바뀌니까 그렇죠, 그렇죠. 과거 정부는 이제 윤석열이랑 적대적인 관계인데 말하자면은 지금 정부는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법무부가 의도적으로 윤석열한테 지려고 변호사를 바꾼 거 아니냐 그렇게 이제 김남국 몇 명이나 교체됐다고? 한 명입니다. 한 명. 한 명. 네. 꼴랑. 네. 그렇게 뭐 굉장히 핵심적인 그 한 명인가? 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변호인 교체는 지난 6월에 있었고 이 사건 초기부터 법무부 측 소송 대리인을 활동한 판사 출신 이옥형 법무법인 공감의 변호사라고 합니다. 판사 출신. 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였냐면은 이제 네. 그 이상갑 전 법무부 법무실장의 친동생 그래가지고 이제 이해충돌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지적이 있어서 이제 교체를 했다고 이제 그 지금 현 법무부에서는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김남국이 지적을 하는 게 추미애 장관 때 선임한 변호사들은 충실히 소송을 수행해서 1심 승소를 이끌었다. 근데 이제 뭐 장관의 행동과 말을 봤을 때 대래 사건이 지기를 바라는 것 같다. 이게 더 이해충돌 아니냐. 그러니까 변호사법과 변호사 윤리장전을 봐도 이해충돌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 그러니까 변호사법이랑 변호사 윤리장전을 보면은 뭐 해당되는 부분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한동훈이 교체가 잘못됐다.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제 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교체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다.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이 이제 답변을 하기를 이제 공공기관에서 변호인을 사적으로 선임하는데 동성을 선임하는 게 이해충돌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 뭐 그렇게 따진다면 가족 채용하는 게 왜 문제가 되겠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러면서 또 변호인 선임 당시 공무원 윤리 강령상 수의계약 금지에도 해당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좀 뭐 다시 한번 일 잘한다고 해서 의원실에 가족을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것도 이해충돌이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꼬집었어요. 네네. 이게 이제 법사위에서 일어날 일이니까 이제 요 계속 논쟁이 이어지니까 김도호 법사위원장이 이제 그 정리를 하기를 공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공무상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과 변호사 윤리장전이 적용되는 변호사 수행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문제하고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제가 보기 정확한 지적 같은데 일단 여기서 말하는 게 변호사 윤리장정이 이제 여러 조항이 있는데 그중 22조를 보면은 변호사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뢰인이 양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좀 말이 좀 막 꼬아놓은 것 같죠.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아닙니까? 호구매님이랑 저랑 만약 소송에 딱 붙었어. 내가 이제 변호사를 딱 했는데 우리 형이야. 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런 경우에 이제 변호사가 야, 저 호구면 내 동생이야라고 비씨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먼저. 네, 그렇죠. 그리고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아유 괜찮아요. 이러면은 이제 뭐 그렇죠. 상관없는 네. 거고. 근데 그 경우에 괜찮아요 해도 될 겁니다. 우리 형이 저를 정말 싫어요. 저 새끼 정신 차려야 된다고. 내가 쳐줄게 막 그럴까. 근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구 변호사를 선임할 때 그 사람 형제 관계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 사람 뭐 인맥도 알 수가 없고 하니까 친족 관계이거나 뭐 이해 관계 걸렸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뭐 모르고 진짜 그렇게 선임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신의 친족이 아니라 상대방 소송 상대에 대한 상대방과 이제 그 인연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미리 통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당연한 얘기죠 사실. 그렇죠. 당연한 그렇죠. 얘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때 뭐 가까운 지인이나 직계 가족이나 그런데 가족이 변호사면은 뭐 수임료 안 내고도 할 수도 있겠지. 뭐 아니면 좀 싸게 하든지. 네네. 근데 사실 저는 가족한테는 뭐 제가 무슨 소송 걸릴 일 있으면은 제가 억울하게 당한 거 아니면은 가족한테 안 맡길 거예요. 이 내미산 가족들한테 하기 싫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거니까. 그렇죠, 그렇죠. 특히 뭐 정치판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저기 뭐 댓글 잘못해서 고발 당했다 그러면은 그냥 김변님 찾아가지 집에다가
제 형한테 얘기 못해 그런 거는 쪽팔려서 그것도 욕 얼마나 먹을 거야 그런 거 하면 쓸데없는 짓 하다가 고발당했다고. 아이 뭐 김변님까지 쓰십니까? 국선 변호사 하세요. 아 근데 그 사실 뭐 댓글 달다 고발당한 변호사도 필요 없어요. 그렇지. 그냥 그 자료만 좀 정리해가지고 가면은 경찰에서도 왜 딴 거 하냐고 그러고 있는데 뭐 지금. 그래 아무튼 그래서 이제 김남국이 변호사 윤리장정을 들먹이고 있는데 정작 윤리장정에 규정되는 해당되는 규정이 요거밖에 없는데 이거는 지금 이 케이스에 맞지도 않아요. 그렇죠. 법무부가 선임한 변호사니까 법무부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건에 적용될 만한 규정이 뭐가 있냐? 이게 참 제가 무슨 법률가도 아닌데 이딴 것까지 찾아야 돼.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인데 줄여서 보통 이제 이해충돌 방지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보면 12조 수의계약 체결 및 제한 동의 제한 사유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공직자의 배우자 및 직계 전 비속의 채용을 금지하는 거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는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단 한 명뿐인 경우 등 네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면은 변호사가 얘 한 명밖에 없어. 그러면 얘를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근데 얘가 하필 뭐 내 자식이네. 그러면은 이제 어쩔 수가 없다. 이건. 뭐 만약에 정부에서 어떤 문화 행사 같은 걸 추진을 해야 되는데 빌보드 1위 받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럼 BTS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아 근데 BTS의 근데 뭐 예를 들어 BTS 멤버 중에 한 명이 정부 공무원이자 고위 공무원에 진짜 아들이다. 예, 그래도 뽑아야지 어떡하겠어. 빌보드 1위가 거기밖에 BTS밖에 없는데. 그렇죠. 뭐 그런 거죠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직계 전비속이라고 돼 있잖아요. 네네. 이게 직계 전비속이라는 게 우리 그 보통 직계 전비속 그런 건 그냥 가족 친척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거 좀 엄밀하게 따지면은 직계는 그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혈족으로 이루어진 관계예요. 그래서 형제 자매도 안 들어가요 직계에는. 나와 성이 같은 사람들인가? 아니요 형제 자매도 안 들어가. 아 참 안 들어가지. 네, 그러니까는 하여튼 그러니까 일직선으로 아버지가 뭐 위에 조상부터해서 일직선으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마치 그 군대에서 직속상관 같은 거네. 예. 그 형제 자매도 아니고 부부는 당연히 아니고. 당연히 아니고. 네, 이게 그러니까 직계에는 형제 자매나 부부는 제외되는 거고, 그다음에 직계 존속 그러면은 내 윗대 사람들.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네. 그다음에 뭐 어머니, 할머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직계 그리고 직계 비속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자식, 손자, 중손자 이렇게 되는 거고. 중손자. 뭐 이제 형제까지 가려면 반계라고 이제 표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구나. 근데 그건 아니니까. 이해충돌방지법 12번은 직계 전비속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동생이잖아 지금 채용된 게. 네네. 그러면은 뭐 안 걸릴 수 있죠. 안 걸릴 수도 있네요. 근데 이제 통념상 이게 좀 그러니까 보면 좀 껄끄럽잖아요. 근데 그렇죠. 뭐냐 이거 동생 갖다가 뭐 하는 거냐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통념상으로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걸릴지 안 걸릴지는 좀 간당간당해요. 그래서 이제 앞서서 보면은 저기 한동훈도 12조에도 걸리고 뭐 11조에도 걸린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앞서서 얘기한 게 뭐 윤리강령상 수의계약 금지에도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한동훈이 이야기를 했는데 수의계약 부분에는 안 걸려요. 안 걸리는 것 같네요. 네. 그런데 11조 그러니까 그 이해충돌 방지법 11조를 보면은 그 12조 바로 위에 11조를 보면 요거는 가족 채용 제한에 따르는 공공기관 채용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그 채용 못하는 범위를 그냥 공직자의 가족이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네,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을. 근데 또 변호사 선임은 이게 채용하고는 또 다르지 않나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은 드네요. 애매하죠. 좀. 네. 계약 관계냐 아니면 채용 뭐 단기든 장기든 채용한 거냐 그렇게 보면 좀 다른 문제이긴 한데. 네. 그래서 사실은 이 건은 김남국이 법률가스럽게 법을 제대로 따져가지고 짚었으면은 한동훈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네. 근데 한동훈 김남국이 정말 띨빵하게 문 거야 이걸. 애초에 프레임을 잘못 잡아가지고 나 같은 로스쿨 근처에도 못 가본 놈도 법정 몇 개만 찾아보면 이렇게 그 빈 포인트가 생기네라고 짚을 수 있는데 이거를 못 짚었어. 다 잡은 걸 놓쳤네. 예. 근데 이렇게 띨빵하게 구르는데 불구하고 이거를 막 열린 공감 아니지. 뭐였어 이거? 시사타파. 시사타파를 막 김남국 잘했다고 뛰고 있고 자기는 이거는 진짜 막 그
거저 먹는 꼴인데 골문 앞에서 독수리슛 날린 거 뭐 대기권 돌파슛 쏜 거랑 마찬가지구만 이건. 막 단독 찬스인데 왜 했니? 왜 했어? 그러니까 참. 나 같은 보발못도 그 검색 몇 번만 하니까 다 나오더라. 씨. 그래서 이 김남국 보면은 한동훈한테 계속 쪼여가지고 한동훈 덩치 키워주는 역할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뭐 네. 이모부터 해가지고 이모.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띨빵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더구나 자기 분야인데 그래 법인데. 법조인인데 법조인이라고 법사에 갔을 거 아니야 또. 그쵸. 참 근데 참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이 모자라다고 해야 되는지 법조인으로서의 능력이 모자라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저도 요거 찾아보면서 그 처음에는 이제 김남국이 이해충돌 이해충돌 관계를 잘 모른다. 한동훈하고 설전하는 그 클립만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그 점을 깔려고 요거를 좀 찾아보니까 정작 뭐 한동훈이 막 김남국 띨빵한 걸 이용해서 잘 넘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남국이 띨빵한 게 말려 들어간 거야. 운이 좋았네요. 예. 엄밀하게 따지면 충분히 공격할 거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참 법사위 아무나 가는 데도 아닌데 법사위 서로 들어가려고 날린 그 법사위에 들어간 국회의원 수준이 이 모양이니. 아니 옆에 최강욱도 없었나? 최강욱은 뭐 했어? 뭐 다들 그냥 띨빵한가 봅니다. 그렇게 다들.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박범계 뭐 했어? 그러게 말입니다. 좀 옆에서 말리고 좀 아니면 도와주고 네. 좀 그래야지. 뭐 박범계 밥 먹으러 간 사이였나? 모르겠다. 김남국 좀 잘해보십시오. 뭐 보니까 지난주 우리 그 얘기했나? 김남국 프로월드컵 입었다고 막 불쌍하다고 그랬잖아. 근데 안 불쌍해도 되겠더라. 지금 신고한 재산이 11억이야. 오. 근데 9억이 주식이야. 9억이 주식? 예. 오호. 돈을 많이 번 건지 어디서 좀 주식 뻗지 받은 건지 모르겠어. 좀 불안해. 사실 김남국 의원이 그렇게 주식을 잘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요.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이제 20억대로 붙고서 11억 된 거 아닐까? 반토막 나서 11억 아닐까? 그런가? 모르겠다. 뭐 어쨌든 뭐 그래도 나름 변호사니까 뭐 좀 벌었겠죠. 그렇겠죠. 예. 근데 변호사답지 않다. 이런 네네. 띨빵한 공격은 하려면 똑바로 하든지. 어쨌든 그 참 전문가 변호사는 무조건 다 전문가잖아요. 그렇죠. 예? 전문가인데 참 허접하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노동법 같은 걸로 누구 시비 걸었을 때 이렇게 팍팍 튀어나오시는 거 보면은 와 진짜 그 전문가의 포스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장난 아니죠. 예. 야, 줄줄줄이죠. 예. 줄줄줄줄. 뭐 그 수준까지는 바르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나 같은 장사미사보다는 나야 될 거 아니야 김남국. 이거 그리고 줄문 던질 땐 준비를 하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준비를 이렇게 엉성하게 하나? 포인트도 제대로 공격 포인트도 못 잡고. 그러니까 말이죠. 뭐 이어서 이제 또 이 10월 6일 법사위 국감장에서 또 얼차문 소리를 한 양반이 하나 있죠. 김의겸. 네네. 이 사람은 이게 지금 내부 고발인지 뭘 하자는 건지 지금 다들 의도를 헷갈려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이제 아시다시피 뭐 한동훈이 지난 7월에 이제 미국 출장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이재명을 엮으려고 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네. 뭐 이제 이더리움 코인 관련해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수사를 해가지고 이 코인 개발자인 그리피스, 버질 그리피스 이 사람을 이제 지금 잡아놓은 상태죠. 네네. 이 사람이 뭐 북한에다가 그 코인을 만드는 기술이라던가 뭐 그거를 넘겼다는 네네. 혐의로 지금 투옥된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관련해서 이 사람 수사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이 접촉을 해가지고 뭔가 이제 뭐 자료를 주고 받은 걸로 그렇게 보인다. 뭐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재명이랑 엮으려고 하는 거다. 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버질 그리피스라는 사람이랑 에리카 강이라고 이제 국내 인물인데 이 사람이랑 주고받은 메일을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이 이제 그리피스 수사 담당자를 만난 게
이제 그 메일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재명을 엮으려고 했다. 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에리카 강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한국 이름은 강현정 크립토 소울이라는 단체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크립토 소울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 회사 홈페이지 가 보면은 회사 그 설립 취지가 좀 모호해요. 그러니까 활발한 블록체인 커뮤니티와 문화를 지향하는 단체이다. 정기적인 미답을 통해 회원들끼리 교류하고 다양한 블록체인,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이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도 이제 아무튼 이더리움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블록체인 기술 플랫폼이나 아니면 코인 같은 거 만드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뭐 단체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 단체 성격이 좀 모호한 면이 있고 일단 그 다음에 단체 주요 인물들을 거론되는 사람들이 저는 좀 왠지 좀 사짜 냄새가 났어요. 찾아보니까 에리카 강 먼저 얘기했던 그 다음에 크리스 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 두 사람이 크립토 서울 공동 설립자예요. 네. 그 다음에 준 김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이 그 크립토 서울 커뮤니티 관리자고 지금. 근데 이름이 다 이 모양이야. 다 그 뭐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 아니 뭐 에리카 강 이 사람은 이대 나왔어요. 이대 나와서 뭐 유학 갔다 왔는데. 그렇구나. 다 이름이 이 모양이야. 이거 있어 보이려고 하는. 그 좀 사짜 냄새 나잖아. 우리한테 우리 에리카 누나밖에 없는데. 그렇죠. 주진우랑 저랑 그 에리카 누나. 예쁘장한 에리카라는 누나. 그래서 좀 아무튼 이 크립토 소울이라는 단체가 좀 냄새가 났고. 네네. 그래서 이제 요 관련해서 또 이제 11일날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나가가지고 또 이제 김의겸이 이제 썰을 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그 버질 그래피스는 2019년에 북한에 방문해서 대북 제재를 피해 암호화폐를 해외 송금할 수 있는 기술을 북한에 소개했다가 적발돼가지고 그걸로 지금 이제 미국에서 징역 5년 3개월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세게 받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수사한 뉴욕 남부 연방 검찰이 그 그리피스와 한국 내 사업 연락처에 주고받은 이메일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그게 이제 에리카 강이라고 주고받은 이메일이고, 네네. 그 안에 내용 중에 보면은 한국의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 연결망 구축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는 게 김의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막 김의겸 의원이 그 국감장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한테 야 너 이거 받으라고 미국 갔다 온 거지 하면서 그러니까. 막 하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거 인터넷에서 찾으면 그냥 나와요. 그런 것도 있고 뭐 그렇게 비밀스러운 자료가 아니다. 뭐 이제 김의겸 주장은 이제 검찰청법 8조에 보면은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휘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미 서울중앙지검 부장으로 발령이 난 사람과 함께 미국에 가서 조사한 것은 수사라고 볼 수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검찰청법 8조를 어겼다는 얘기죠. 그걸로 이제 탄핵까지 갈 수 있다 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거 좀 사실 이거는 여론상으로는 그냥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론전에서 밀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 한동훈 탄핵할 수 있다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 너무 심각한 걸 까버린 거야. 이거는 말하자면 뭐 박원순 시장님이야 돌아가셨으니까 네. 이제 상관이 없고. 근데 이재명이 바로 달려버리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왜 까? 그리고 뭐 당장 수사 들어간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심지어. 네. 그래서 이제 10월 10일 뉴스공장에서 김의겸이 이런 구체적인 얘기까지 하고 나가지고 법무부에서 입장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뭐 김의겸 의원 말처럼 대한민국 정치인이 북한 가상화폐 범죄와 연계됐다면 범죄 영역 이게 이 자체로 범죄거든요. 그렇죠. 북한의 이제 이더리움 기술을 소개하는 것 자체가 지금 미국 뭐 연방법에 아무튼 걸릴 거예요. 저 북한 제재법이랑 묶여가지고. 네, 대북 제재 위반이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하나,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진행이 돼서 여기 나오는 말 그대로 서울과 성남시장이 북한과 암호화폐 거래 연결망을 구축해가지고 뭔가 이 자산이 왔다 갔다 하면 그럼 또 우리나라 국보법에 걸리는 거지. 큰일 난 거지. 그 다음에 그게 똑같은 게 그거 아닙니까? 그 쌍방울에서 최근에 왜 북한에서 그림 밀수입한 거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이제 법무부 입장문을 보면은 김 의원은 지금 범죄 신고나 내부 고발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저런 범죄가 드러나도 수사하지 말라고 미리 복선을 깔아주는 것인지 묻고 싶다. 완벽하게 대책이 당했죠.
그렇죠. 이거는 뭐 이 위서를 왜 했는지 나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저도. 네. 그리고 이 양반이 그 기자였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이렇게 모르나? 이 이제 코인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이 대본 다 적어놓고 나올라다가 이제 기사를 하나 봤는데 또 네. 아태협이 이제 코인 1억 10억 개를 발행을 했어요. 아태협이 아 코인을 만들어서 발행을 네. 했어요. 북한 오. 대체 통화로 사용하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양이냐면 2018년 8월에 이더리움 기반 가상화폐를 개발했어요. 아태협이.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태협이라는 단체가 뭐 하는 단체입니까? 그 일제 때 강제징용 되신 분들 유해 발굴해서 국내에 송환하는 사업했던 단체예요. 근데 여기서 이 코인을 왜 개발하냐고 애초에. 그러니까 단체 말이죠. 설립 취지하고도 맞지도 않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아태협에서 이제 온라인 그 백서를 발행을 했는데 이 코인 발행해가지고 발행 취지도 연락이 골 때려요. 북한의 기존 화폐 붕괴 시 대용 통화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북한 원화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그거를 그러니까 니네가 왜 해요? 그러니까 그걸 얘들이 왜 하냐고. 그러면서 그거는 김정은이 싫어할 것 같은데 국방위원장이. 그 엘살바도르가 이제 법정화폐로 지금 비트코인 쓰고 있잖아요. 거기 그렇죠, 그렇죠. 자국 화폐가 쫄딱 많이 해가지고 네네. 그 사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얘네들이 코인 만든 게 작년 11월에 그 APP라는 이름으로 APP가 뭐의 약자냐면 아시아 퍼시픽 피스예요. 아태협으로 이제 줄임말이죠. 네네. APP라는 이름으로 태국 거래소에 상장이 됐어요. 그런데 최근 1개월간 거래는 전혀 없고 그다음에 국내 시장에는 상장이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요 관련해서 2020년에 100여 명에게 10억 원 정도 투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중에 뭐 현재 KBS 간부도 포함돼 있고 뭐 그 코인이 이 코인이군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얘네도 그 광범위하게 골 때리긴 해요 지금. 이거 지금 요 김유겸이 내부 고발한 거랑 이 아태협 건이랑도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말이죠. 묶일 것 같고 좀 이상합니다 상당히. 이거 지금 터지면은 민주당 어디까지 그 엮여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무섭습니다 좀. 이 김의겸이 열사가 될지 네. 예, 어떨지 모르겠네요. 자 그다음 이어서 김영민 제가 괄호하고 의원이라고 썼습니다. 이 남양주 네. 갑인지 을인지 병인지. 네. 이 양반은 이제 10월 8일날 윤석열 퇴진집회에 나왔어요. 뭐 나온 것까지 그렇다 했는데 거기서 연설을 했는데 처음부터 자격 없는 사람이 나서서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 나라 꼴이 엉망이 됐다. 뭐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근데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을 다시는 물러나게 할 수도 있다. 그게 국민주권 실현이다. 윤석열 정부가 끝까지 5년을 채우지 못하게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빨리 퇴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소리를 했어요.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이제 정진석 지금 이제 국힘 비대위원장이 백주 대낮의 반헌법적인 선동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요 정진석 페북 글이 올라온 기사를 캡처를 떠가지고 김용민이 자기 페북에 올리고 또 반박을 했어요. 네, 저도 가소롭습니다라고. 일단 자격 없는 사람이 나서서 대통령을 하고 있는 게 왜 하고 있겠어? 왜 하고 있겠습니까? 이재명이 나라 꼴이 엉망이 됐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이 잘못해서 대통령이 된 거지 말하자면. 그렇죠. 누가 지래? 어. 누가 더 비호감이래? 그리고 대통령을 다시 물러나게 못합니다. 탄핵 요건이 되기 전에는. 그렇죠. 근데 무능하면 탄핵 요건이 아니에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저거 꼴보기 싫다 저거 끌어내렸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충분히. 사실 충분히는 아니고 그것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누군가 나서서 좀 그거 사리에는 안 맞는 말이다. 뭐 그렇게 또 지적도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아무튼 일반 시민들은 그래도 잘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칩시다. 근데 김용민 얘도 이 양반도 그 법률가 출신 율사잖아. 율사 출신이잖아. 그러니까요. 더구나 율사 출신의 국회의원인데 탄핵 요건이 뭔지 모를 리가 없잖아. 근데 이런 소리를 한다는 거는 참 문제가 크죠. 아니 박근혜 그 탄핵 될 때 그것만 봐도 그러니까 이양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일반인들도. 그리고 뭐 윤석열이 빗댈 건 아니긴 하지만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시킬 때 국회에서 탄핵 통과할 때 그냥 정당한 사유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위법 사항이 아니었는데 막 억지로 그 위법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그거 국회 통과시킨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랬다가 역풍 시게 맞은 거 아니야. 좀 지금 근데 일개 국회의원이 나가지고 자기가 윤석열 꼴보기 싫다고 이런 식으로 시민들 선동하는 거는 진짜로 이건 저는 국회의원 자격 없다고 봐요, 사실. 아, 그러니까 자격 네. 없는 거는 본인이지. 네. 아, 진짜 정진석 그 의원의 말이 좀 짜증나긴 하지만 이게 맞는 말이에요, 진짜. 백주 대낮에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백주 대낮에 반헌법적 선동이 확실하죠. 선동은 그렇죠. 확실하지. 선동은 확실하죠. 예. 예. 근데 다만 이제 이걸 지금 이거 가지고 저기 국민의힘 시의원 하나가 내란 선동죄로 고발을 했더라고요. 근데 뭐 그건 좀 너무 나간 거고 제가 보기에는. 그건 뭐 잘 될까 네. 모르겠네요. 그건 좀 네. 멍청해 보이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는 원래 이제 대본을 쓰기는 뭐 저기 탄핵돼야 될 건 김영민이다 이렇게 쓰려고 하다가 국회의원 탄핵된다는 소리 못 들어봤는데 싶어가지고 또 법률을 찾아봤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어요. 보면은 헌법에 이제 국회의원 관련해서는 탄핵 규정이 아예 없어요. 헌법에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탄핵할 수 있는 대상은 대통령, 총리, 장관 등 국무위원.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장이 주민 소환할 수 있죠. 그것도 탄핵 요건은 안 들어가고 탄핵할 수 있는 대상은 그다음에 그 외에는 헌재 재판관, 그다음에 법관, 그다음에 중앙선관위원 요 정도입니다. 이것들이 이제 국회에서 의결해서 탄핵시킬 수 있는 대상들이고 국회의원은 탄핵을 할 방법은 없고 국회 윤리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제명시키거나 아니면 정족수 3분의 2로 이제 투표 붙여가지고 쫓아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쫓아낸 국회의원이 지금까지 총 4명이라고 합니다. 있긴 있네요. 있긴 있는데 아주 드물게 진짜로 이거 민심 다 잃은 그런 케이스 아니면 힘들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저도 그런 거 한번 찾아보고 맞다. 국회의원 탄핵 못 시키지라고 생각해서 탄핵돼야 될 건 김영민이다라고 쓰려다가 안 썼어요. 그 김영민의 발언이 탄핵된다라고 대본을 고쳤거든. 역시나 나 같은 장사미사도 좀 찾아보면 안다니까. 이 정도의 상식적인 생각을 한다고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팩트 체크를 한다고. 근데 이건 사람들 앞에 나와가지고 막 처지끼는 거지. 무책임하게. 왜 이렇게 생각들을 안 하고 살까? 대체 뭘 믿고 이렇게 깝치냐? 그걸 이제 다음 요 기사를 하나를 보면 답이 나오죠, 사실은. 자, 어제 이제 문화일보 기사인데 이재명 경기지사 때 친입 팟캐스트에 광고비 몰아줘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거 내용은 다들 짐작하셨던 겁니다, 그 동안에. 그렇죠. 네. 친구비 막 했었죠. 여기 이제 12일 날 그러니까 이것도 웃기는 게 보면 지금 국감장에서 야당만 계속 가입했다 이런 식으로 통로나하고 여당이랑 정부가 까이는 것보다 우리가 너무 이런 것만 모아서 보나?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도 좀 이런 식으로 역습당하는 국감은 저는 별로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이 그러니까 여야가 꼭 바뀐 것 마냥. 우리 저기 문재인 정부 동안에 국감 하는데 국힘한테 이렇게 국힘 역습당해서 까이는 거 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뭐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으면 틀림없이 기억을 했을 텐데 기억나는 게 없어. 자, 그래서 아무튼 12일 날 그 문광희 국감에서 이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실이 이제 12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은 이재명이 지사로 재직한 2018년에서 2021년 경기도에서는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 우리가 올리는 그 팟빵에 총 6억 3,950만 원 가량의 지방정부 광고비를 집행했다고 합니다. 4년 동안. 네. 그래서 이제 연간 집행 광고비를 보면은 2018년에 7,800만 원, 2019년에 2억 4,910만 원, 그다음에 2010년에 1억 5,790만 원, 2021년에 1억 5,450만 원 이렇게 집행을 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세부 내역을 보면은 EJ에 1,767만 원. 1억 7,677만 원. 네. 그다음에 그 매불쇼 정영진 그러니까 이 기사에서는 최욱을 뺐더라.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인데 정영진의 그러니까. 매불쇼라고 돼 있더라. 이거 너무하네. 최욱을 너무 쩌리로 보는 거 아니야? 최욱 그래도 잠깐 지상파도 나가고 했었는데. 최욱 막 저기 정치평론가로 활동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정영진 최욱의 매불쇼에 1억 4,520만 원. 야, 매불쇼가? 네. 매불쇼가
이 여기 거론된 팟캐스트 중에 인기는 제일 좋아요. 매부쇼는 그렇구나. 쪽 진영 안에서만 노는 그게 아니라 가지고. 네네네네. 그 다음에 김영민 브리핑에 8,422만 원. 그다음에 새날에 3,619만 원 등을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새날 너무 작네. 네. 그래서 정영진은 이제 그 다른 유튜브 방송에 나가가지고 이재명은 마음의 대통령이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해요. 아니 그리고 걔네가 없네요. 팟빵이 아니지. 열공은 팟빵이 아니라서. 네. 그렇구나. 이거 이제 일단 팟캐스트만 다른 건데.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뭐 유튜브에도 많이 이제 그걸 했을 거다, 뭐 후원했을 거다 그런 식의 의혹을 지금 많이들 가지고 계시죠 보면은. 네네, 뭐 슈퍼챗이나 이런 걸로. 네. 요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작년 8월 19일 MBN 기사가 하나 있는데, 요건 제목이 이낙연 발 블랙리스트 논란 유튜버들 경기도 광고비 받은 적 없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이게 보면은 그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캠프 측이 제작한 내부 문건이 하나가 이제 나온 적이 있는데 제목이 이낙연 후보 비방을 주도하는 유튜브 방송 실태라는. 기억납니다. 네. 이거. 이게 이제 뭐 그 당시에 요 문건 내용 중에 보면은 뭐 일부 유튜버들과 온라인 매체가 이낙연 대표를 조직적으로 음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호적인 방송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이제 그 문건인데. 맞아요. 그래서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하다 뭐 그런 식의 네. 내용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김용민, 이동형, 열린공감 등이 이제 공동 입장문을 냈어요. 보면은 시작부터 이렇게 캐먹어서 촛불혁명 계승자를 자임한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대통령 선거 후보 캠프에서 자기에게 단지 비우호적이라는 예단으로 우리를 지목하고 방송 내용과 성향을 분석한 괴문서를 제작했다. 이낙연 후보는 이 괴문서에 몇몇 유튜버의 경기도 홍보비 수억 원이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특정 정치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한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 무엇이 특혜이고 어떻게 매수인지 분명하게 밝히기 바란다. 괴문서가 아무리 내부 문서라거나 일상적 업무라고 해도 이는 전형적인 블랙리스트이며 캠프에서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매체는 엄단하겠다라는 협박성 입장을 내기도 했다. 대선 예비 후보들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의 언론 검증을 무력화하기 위한 폭력이다. 뭐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뭐 괴문서를 폐기하고 사과하라고 뭐 책임자 파면하고 사과하라 그딴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경기도 돈 안 받았다고 일단 얘기를 했다고. 그렇지. 받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유튜브 그리고 단지 비우호적이라는 예단으로가 아니라 니네가 그렇게 하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뭘 예단이야. 그렇게 하고 있었지. 뭐 이 새끼들 그냥 뭐 언론 차원에 검증만 했다고 그러는데 검증만 하려고 하면 광고비를 안 받았어야지. 이런 식의 돈은 안 받았어야지. 그리고 검증도 못했지 않습니까? 검증도 못했지. 얘들 뭐 무슨 맨날 폭로라 합시고 그냥 했지만 뭐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거 까고 나왔지만 뭐 증명된 게 있습니까? 그게. 그러니까요. 가짜뉴스만 연락이 퍼뜨렸고. 아까 그 유튜브 말씀하셨는데 보면은 경기 콘텐츠진흥원이나 그 경기문화재단 등의 이제 지원으로 그 만들어졌다고 이제 위에 명시가 되어 있는 그런 유튜브 콘텐츠들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한동안 많이 나왔고. 저는 그냥 쿡방 하는 거 하나 봤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아무튼 근데 그 중에 보면은 그 친이재명 스탠스 유튜버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그 딴지일보 딴지 라디오 출신의 영화 평론 유튜버 거의 없다. 어느 날부터 그 경기 콘텐츠진흥원이 거기 그거 딱지 붙은 방송이 나오더니만은 그러고 이제 그거 때문에 제가 그 전까지 거의 없다고 꾸준히 보다가 구독 끊고 그냥 아예 차단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러고 나중에 지난 대선 개표 방송 때 이동형 거 보니까 이동형 방송이 패널로 나와 있더라고. 그 뒤에도 보니까 계속 꾸준하게 나온 것 같더라고. 이재명 거 말하자면 경기도 돈 받아먹고 친이재명 팟캐스터 된 거야 본격적으로. 그러네. 그냥 친구가 됐네. 뭐 이제 이외에도 이제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그 고액의 슈퍼챗 같은 게 뭐 경기도 돈 흘러간 거 아니냐 그렇게 추정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냥 그런 거 아니야 하고 물어볼 수는 있는 거지. 뭐 쌍방울 돈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근데 이제 그 작년에 몇 년 전에 그 신정인 의원이 그때 경기도 의원. 네네. 전 의원이죠 지금은. 네. 신정인 의원이 어디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더라. 그때 그 백브리핑 같은데 나왔었나 뭐 그때 이제 뉴스 신세계 나왔었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했던 말 중에 보면은 그런 얘기 했었죠. 그
경기도 도 예산을 짜는데 일정 금액의 소규모 예산들은 감사에서 빠지기 때문에 아 맞아요. 그래서 막 쪼개기 논란이 그러니까 있었죠. 신규 항목을 계속 신설을 내가지고 그렇지. 잔잔바리 예산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른 예산으로 전용한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신정이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런 돈들이 유튜브로 흘러가지 않았을 거는 보장을 못하는 거지. 맞아요. 홍보비를 대놓고 네. 이렇게 썼으니까. 그런 예산들이 다 합치면은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뭐 백총이 작년에 밝힌 바로도 보면은 그 예전에 뉴비씨에 이재명 측에서 와가지고 광고비 좀 줄 테니까 우호적인 방송 한번 하자 그런 식으로 제안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 그때 권 기자님인가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잖아요. 네, 방송에서. 맞습니다. 네네. 꽤 큰 액수였다. 네, 근데 작년에 이제 백총이 밝히기를 그게 정진석이었다고 그 제안한 놈이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정진상. 정진상. 네. 걔였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최상 시장이 또 오늘 이제 요 기사 보고 이제 쓰신 트윗이 있는데 보면은 지지난 대선 때, 그러니까 12년 대선 때. 네네. 12년 대선. 17년? 아니 12년이 최상 시장 나온 대선. 17년이 네, 17년. 그러니까 17년이지. 17년 대선 때 이제 그 모 진보 유튜브에 출연을 하셨대요. 그때 이제 대선 후보였잖아요, 최상 시장이. 네네네. 그래서 이제 출연을 했더니 그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이제 어떤 말을 했냐면은 최 시장님도 500만 원만 광고비 줘도 우리가 엄청 XX 해줄 텐데, 빨아줄 텐데라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그 좋은 경력이 너무 아깝다. 그렇게 슬쩍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뭐 최종 시장은 이제 잠깐 혹했지만은 돈 찔러주진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유튜브나 뭐 팟캐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입 싹 닫고 그 태세전환 하는 거 보면은 이거 루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기억해보니까 저도 기억이 났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상희 교수 처음 그 이상희 교수를 알게 된 게 저 같은 경우 새날 통해서 알게 됐어요. 네네네. 거기 그 매주 이제 고정으로 나오셨다고 한동안 복지 관련해서 담는 이야기하는 걸로. 그렇죠. 그랬는데 이 새끼들 이재명 돈 받아먹고는 이제 이상희 교수와 그 이재명을 대립하기 시작하니까 완전 인간 쓰레기로 만들어버렸지. 그렇죠. 지들이 한때는 지들이 몇 년 동안 꽤 긴 기간이었어요. 제 기억에는 고정으로 출연시켜가지고 계속 복지 이야기 하게 그렇게 해놓고는. 왜냐면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이게 이명박 때 들어서 이런 트위터 같은 걸 통해서 많이 알려지게 됐고, 저도 그때 이상희 교수님 칼럼을 좀 보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프레시안에 기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름 정도는 알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분을 이재명 돈 입금되니까 순식간에 인간 쓰레기로 만들어버려. 그렇게? 사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진짜 족보 없는 애들인 게 네. 갑자기 어디서 기본소득을 들고 와가지고 네. 이상희 교수님 같은 분이 말씀하시는 보편적 복지가 뭐 선별복지네 뭐 차별복지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프레임 씌워가지고 쓰레기처럼 만드는 게 이게 네.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그러게 말입니다. 제일 양심 없어. 네, 진짜 양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도 못 받지 이 새끼들아. 이동영 처음부터 지만은 사람 같은 인간들은 진짜로 양심 없어. A 3천만 원짜리야. 더 받았겠지. 팟빵에만 저렇게 받았겠지. 팟빵에만. 네. 그래도 너무 차이 나는데? 뭐 나름대로 등급을 정했을 수도 있고. 네, 새날이 그렇게 등급이 작나? 아까 트위터에서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 A급이 이제 이동혁이랑 저 매불쇼였고 B급이 김용민이고 C급이 새날 아니냐고. 김용민은 이게 그래도 김용민 치고 많이 받는 거예요. 왜냐면은 김용민 지금 신세가 그 미르 그 미디어지 예, 이동영이 만든 예. 거기 그 소속 그 아티스트나 마찬가지잖아. 김용민- 옛날에나 뭐 낙곰수 김용민이지 지금은 그냥 김용민이지 뭘. 뭐 그래도 그래도 옛날 그 좀 잘 나갔다고 8천 원이나 받았네. 그러게 말입니다. 야 우리한테 이 우리 얘기 왜? 아니 그러니까 새날이 지금 4년 동안 3,100 얼마 받았잖아. 네네. 그러면은 1년에 한 800 정도 받은 거잖아. 네. 우리한테 연간 800 찔러주면 우리도 테레잖아 못하나 800 가지고는? 못해. 하긴 800 가지고는 그렇다. 우리 그 저기 먹고 살 만큼은 줘야 되니까. 당 대표님 5천만 찔러주십시오. 800 가지고 뭐 담배 몇 보로나 산다고. 그러니까. 에이. 당 대표님 5천만 찔러주십시오. 심성이를 다 할게. 뭐 그런다고 없던 시간이 막 생기지도 않잖아요. 아니 근데 내가 전업으로 나서면 돼 그때는.
내가 내 혼자 데일리로 할 테니까. 그런가? 주말에 나오고. 아, 내가 위클리 게스트 되는 건가? 아니 한 그래도 1억은 받아야지. 억 단위는 받아야지. 억 단위. 억단위까지 주겠나? 우리 당 대표님이 아이. 주식 3천만 원 꼬랐다고 저 막 삐져가지고 낯설 먹은지 국회에도 안 나오는 장관. 그럼 이렇게 합시다. 3천 받고 7천은 대출. 막 그러든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평산마을 소식 뭐 짧게 봅시다. 뭐 네. 지난주 이제 대통령 책 추천 관련해 가지고 좀 그 찌질한 태클 거는 양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말도 안 되는 그 음해성 소리도 하는 양반도 있었고, 그 무슨 대통령님 뒷광고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했다가. 그러니까 뭐 그 출판사랑 뭐 이렇게 네. 미리 말 맞춰가지고 하시는 거라고 네. 그런 시건방진 얘기를. 그렇다가 이제 대책이 까이고 나서 이제 법문글은 지웠는데 뭐 사과도 이상한데 뭐 출판 업계나 사과를 하고 대통령한테 사과도 안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웃기네. 근데 이제 그거를 또 타임라인에 뜨니까 대통령님도 보신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10월 10일 날 트윗을 하나 올리셨는데 한번 읽어주십시오. 이거. 네. 10월 10일 그 대통령님 트윗입니다. 저의 책 추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출판계에 도움이 된다니 매우 기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책을 추천해온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하지만 베스트셀러는 저희 추천이 아니라 좋은 책이 만드는 것이지요. 저자와 출판사의 노력의 산물입니다. 제 추천은 독자가 좋은 책을 만나는 하나의 계기일 뿐입니다. 참 그 점잖으신 분. 그리고 맞는 말씀이죠. 예,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극히. 그렇죠. 하여튼 좀처럼 참 틀린 말씀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추천을 해주시도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는 괜찮으니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저 누구야 저 광고비 받은 애들도 눈여겨 봐야 돼. 니네가 잘해서 뭐 이렇게 막 대통령이 막 되고 안 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지. 이재명이 못나서 안 된 거야. 자, 이제 뭐 그리고 어저께는 그 인스타그램에 이제 고구마랑 호박 수확하신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네네. 고구마가 굉장히 실해 보이더라고요. 네. 그거 보고 또 어느 분은 그 아파트에 고구마 모종이라도 심어 있으니까 그러시는 분도 있던데. 아주 그 대통령님 환한 표정을 보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뭐 그런 거 하고 싶어가지고 퇴임하신 거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좋아하는 이렇게 좋아하는 하시는 산에도 오르시고 이렇게 농사도 지으시고. 네. 제발 그렇게 그 행복하게 사시는데 그 무슨 책 같은 걸로 책 추천 같은 걸로 그 찌질하게 태클 거고 그런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진짜. 네. 뭐 이것으로 나는 독일인입니다. 네. 가장 최근에 추천하신 그 띠지가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지난주만 해도 그것 때문에 그 출판사 직원이 이제 연휴 때 못 쉬게 한다고 그런 푸념을 해가지고 문파들이 좀 깐다고 제가 뭐라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방송에서. 그래도 이제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띠지를 교체를 하셨더라고. 2세를 내면서. 네네. 그러니까 좀 그 너무 곡학해 보지 마시고 조금 간대해주시면은 출판사들이 좀 너희들 피드백을 하니까. 그럼요. 이게 다 돈이 들어오면 다 합니다. 그렇죠. 네. 힘들어도 해야지. 예, 그러면 오늘 전해드린 소식은 이제 다 전해드렸죠. 네. 내일은 제가 부산에 갑니다. 뭐 개인적인 이제 용건으로 가시는데. 네, 부산에서 가는 김에 저희 그 웰컴피터 사장님도 좀 만나 뵙고. 네. 뭐 특별한 이제 뭐 인터뷰 같은 걸 하나 하신다고. 네. 그래서 이 방송이 올라가고 난 뒤에 올라오게 될 겁니다. 네. 그러면은 부산에서 전해드리는 소식까지 함께 전해드리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